오늘 이야기는 젓가락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3번 떨어진 젓가락. 그냥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쪽지를 가방에 넣고 학원 앞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손녀를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젓가락이 떨어진 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아가 젓가락을 떨어뜨린 건 그날이 3번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아이들이란 원래 부주의한 법이고 밥상머리에서 집중이 흩어지는 건 어른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수건으로 바닥을 닦고 새 젓가락을 꺼내 수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수아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서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피곤한가 보다. 요즘 학원도 많고 공부도 많으니 손에 힘이 빠질 만도 하지 싶었습니다. 수아는 그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잠깐 굳었다가 조용히 몸을 숙여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아이를 더 의식하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3번째가 됐을 때 저는 그 소리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작은 소리인데도 식탁 위 공기가 잠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놀란 듯 눈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숨고를 틈도 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아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젓가락을 잡으려던 모양 그대로 손이 허공에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는 잘 돌아가고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바깥은 차가웠지만 안은 포근한 온도였어요. 그런데도 수아는 손을 소매 안으로 조용히 집어넣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듯 하지만 빠른 동작으로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새 젓가락을 꺼내 아이 앞에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수아는 이번에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사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밥도 다 먹었고 국도 다 비웠습니다. 군소리 하나 없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이 손끝이 떨리던 그 짧은 순간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아이는 분명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문득 이상한 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그날들이 언제였는지를요.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또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아가 피아노 학원에 가는 날들이었어요. 그걸 알아차리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도 매일 밥을 먹었고, 매일 학원을 다녔고, 매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아야겠다고요. 서두르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더 오래, 더 가까이서 바라보아야겠다고요. 아이가 괜찮다고 말할 때 어른은 정말 괜찮은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아의 그 짧은 대답이 그날 밤 저에게는 오히려 긴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내렸습니다. 달력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약국에서 해마다 나눠주는 것으로 글씨가 크고 날짝한 사이 여백이 넉넉했습니다. 저는 그 달력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지난 2주를 천천히 짚어보았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아가 젓가락을 떨어뜨린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연필로 그 칸에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달력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도 적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월요일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들의 수아는 밥을 잘 먹었고 손도 안정적이었으며 어깨도 펴져 있었습니다. 대화도 조금씩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반찬 맛있어. 같은 짧은 말이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날과 나오지 않는 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의 패턴이 우연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화요일이 왔습니다. 수아는 학원 가기 전에는 멀쩡했습니다. 간식도 잘 먹었고 가방도 스스로 챙겼습니다. 저는 다녀오렴 하고 문을 열어주었고 수아는 응 하고 나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돌아온 수아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느렸고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오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다녀왔어? 하고 물었고 수아는 응.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젓가락이 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아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을 숙여 젓가락을 집어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새 젓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받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고개가 감사 인사인지 아니면 그냥 시선을 피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지켜보았습니다. 목요일에도 패턴은 반복됐어요. 학원이 없는 날 수아는 괜찮았습니다. 학원이 있는 날 아이의 어깨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학원 힘드니?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대답은 빠르고 짧았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닫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열려고 하면 더 단단히 닫혀버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대답을 마치자마자 손을 주머니 안으로 넣었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숨기는 건 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아이를 이토록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달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동그라미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아이가 겪고 있는 무언가가 그날들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수아 스스로도 말로 꺼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묻는 건 이미 한 번 해봤습니다. 통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니야라고 했고 그 대답 뒤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더 캐물었다면 수아는 아마 더 작아졌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달력의 동그라미들은 우연이 아니었고 수아 손끝의 떨림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도울 수 있었어요. 저는 결국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 한 단어만 적어볼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쓰지 않았고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요구도 없었어요. 그냥 그 한 줄만 써서 수아가 학원 가기 전 챙기는 가방 안쪽에 살며시 넣어두었습니다. 수아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저녁에 아이가 돌아와도 메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렸고 같이 먹었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날 저녁 가방을 정리하던 수아가 무언가를 꺼내서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접힌 쪽지였습니다. 작게 2번 접혀 있었어요. 저는 펼쳤습니다. 느려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눌린 자국이 보일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글자 크기는 작았지만 선이 진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학원 가는 날 아침에도 저는 새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저는 그 물음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아가 들은 말이 또 였을까요? 아니면 수아가 스스로 느낀 감정을 그렇게 쓴 걸까요? 어느 쪽이든 그 글자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창피. 이 단어는 앞에 2 단어와 느낌이 달랐습니다. 느려는 평가였고 또는 반응이었지만 창피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창피하다고 느꼈다는 뜻인지 아니면 누군가 수아를 창피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는 뜻인지 저는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3장의 쪽지를 모아 작은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아이가 스스로 꺼낸 것들이었으니까요. 강요하지 않아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수아는 그 단어들을 적어서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 안에서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 이 쪽지들로 조금씩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요. 저는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디서 오는지를요. 저는 피아노 학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 몰래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수아가 학원에 간 사이 저는 조용히 학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안에 계셨습니다. 수업이 없는 짬이었는지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아 할머니라고요. 아이가 요즘 손에 힘이 없어 보여서 그리고 학원 다녀오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여쭤보러 왔다고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아는 수업 잘 따라와요. 연습도 성실하고 지각 한 번 없었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학원 수업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혼내는 것도 아니고 수업이 유독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좀 차 보이긴 해요. 수업 전에도 그렇고 수업 중에도 손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살 하라고는 말해줬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표정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나무라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학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안쪽 연습실에서는 아이 하나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음이 조금 틀렸는지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는 따뜻했고 벽에는 학생들 이름이 적힌 연습 일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아 이름도 보였습니다. 출석 표시가 가득 찍혀 있었어요. 그곳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도 문제가 아니었고 수업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아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학원을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업 중이 아니라면 수업 전이나 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아가 학원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학원을 둘러싼 어떤 상황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그 자리에 직접 서 있어야겠다고요.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공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요. 어른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아이에게는 그날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다음 목요일 오후 저는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일찍 나갔습니다.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걸어가다 보면 유리 자동문이 보이고 그 안쪽으로 좁은 복도를 따라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구조였어요.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나오는 문 앞 유리문 바로 옆에 작은 벤치가 2개 있었습니다. 거기가 보호자 대기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이른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벤치에는 이미 보호자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2~3분은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 분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에 조용히 섰습니다. 특별히 인사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고 저도 이곳에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빠른 애가 살아남아. 한 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화 중간에 나온 말이었어요. 딱히 누군가를 겨냥하는 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콩쿠르 나가려면 속도부터지. 느린 애는 아무리 정확해도 심사위원이 안 봐. 옆에 서 있던 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투는 가볍고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가는 이야기처럼요.
느린 애는 엄마가 문제야. 집에서 연습을 안 시키니까. 그 말에 몇 분이 웃었습니다. 큰 웃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입꼬리가 올라가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수업이 끝났는지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찾았습니다. 수아는 마지막 쪽이었습니다. 혼자 가방을 메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는 저를 바로 찾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 옆을 지나쳐야 했는데 수아는 그 앞에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어요. 시선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 손이 소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요. 그 동작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학원에서 나올 때마다 하는 동작인 것처럼요. 저는 빠르게 수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할머니 여기 있어. 수아가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넓어졌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방금 들은 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느리네. 엄마 문제. 콩쿠르. 빠르네. 그 말들은 수아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아는 그 자리에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손을 소매 안에 감췄습니다. 아이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자기 이야기라고 느꼈던 것이겠지요. 말이란 것이 참 이상합니다. 건네는 사람은 가볍게 던지고 이미 있지만 듣는 사람은 오래도록 그 말을 안고 삽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그 말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어깨가 처지고 손이 오그라들고 젓가락이 미끄러집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인지를요. 수아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도 가방을 내려놓는 것도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가는 것도 전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조차 작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수아의 동선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방에 들어가 잠깐 있다가 말없이 식탁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 라는 말도요. 그런 말들이 지금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아이를 더 작아지게 만들 수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을 때마다 아이는 자신이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요. 저는 그냥 밥을 담았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작게 잘라 옆에 놓아 주었어요. 식탁 위는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 국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 쪽을 직접 보지 않고 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야 끝에는 늘 아이가 들어와 있었어요. 젓가락이 흔들렸습니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다 미끄러지는 정도였어요. 수아는 재빨리 다시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숨을 한번 참는 것을요. 저는 그때 비로소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학원 수업이 수아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도 아니었고 피아노 곡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학원 문 밖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가 나오는 그 짧은 시간, 보호자들이 모여 나누는 그 가벼운 말들이 수아 귀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말들은 수아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 말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것이겠지요. 느리네. 엄마 문제. 빠른 애가 살아남아. 그 말들은 공기처럼 흘러갔지만 수아 안에서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까지 따라왔습니다. 손끝을 타고 젓가락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접 향하지 않은 말도 아이 귀에는 남는다는 것. 어른들이 가볍게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옆에 서 있는 아이에게는 며칠짜리 무게가 된다는 것. 저는 그걸 그날 밤 저녁 식탁 앞에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 할머니. 그 말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날따라 그 말이 짧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었네. 수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그 쪽지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느려. 또. 창피. 그 단어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일은 때로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환경을 바꾸는 것, 아이가 서 있는 자리를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수아 학원이 끝나는 시각보다 10분쯤 먼저요.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조용히 외출 준비를 하고 아파트 상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아는 제가 데리러 온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학원이 끝나면 혼자 돌아오는 날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대기 공간 벤치에 앉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에서 조금 떨어진 쪽 상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학원 문도 보이고 대기하는 보호자들도 보였지만 저는 그 무리 안에 섞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학원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왔어요. 수아는 이번에도 마지막 쪽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아이 눈이 보호자들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그때 저는 수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아야.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눈이 잠깐 커졌다가 이내 걸어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 옆에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는 방향으로요. 상가 바깥 출구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수아가 한 발 앞서 걷다가 저와 속도를 맞추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동작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젓가락은 한 번 흔들렸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업 끝나기 3분 전에 자리를 잡고 수아가 나오면 바로 옆에 서서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아이가 그 자리에 혼자 오래 서 있지 않도록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학원 측에 조용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잠깐 뵙고 제가 며칠 전에 대기 공간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오가는 공간이다 보니 어른들 말이 생각보다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하는 말들이 아이한테 남을 수 있어서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대기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만 조심해 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신경 쓰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환경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이가 서 있는 자리의 공기를 조금 달리 했을 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바람 되게 차지 않아?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반가웠어요. 아이가 먼저 말을 건다는 것, 그게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수아에게는 꽤 다른 저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쪽지들을 꺼냈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수아가 직접 써서 가져다 준 단어들이요. 느려. 또. 창피. 3장의 메모지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글씨는 작았지만 연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재킷을 벗으며 엄마 밥 됐어요? 하고 묻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저는 밥상 차리는 걸 잠깐 멈추고 식탁 위에 쪽지 3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식탁 쪽으로 왔습니다. 쪽지를 보더니 걸음이 멈췄어요. 이게 뭐예요? 수아가 쓴 거야. 학원 다녀오고 나서. 아들은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느려 또 창피. 3단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재킷은 여전히 팔에 걸쳐 있었고 가방도 아직 바닥에 내려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저는 달력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반복된 손떨림 이야기도요. 그리고 제가 학원 앞에서 직접 들은 말들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느린 애는 엄마가 문제라는 말, 빠른 애가 살아남는다는 말.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 위 쪽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침묵이 가볍지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 말이 나왔을 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변명도 아니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다는 것, 그리고 그 모름이 너무 오래 이어졌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요. 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수아 방에 오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가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와 딸 사이의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목요일이었습니다. 학원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수아가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데 아들이 먼저 일어서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차림이었지만 시각이 조금 일렀어요. 같이 가자. 수아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아이 손을 잡거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수아 어깨가 문을 나서면서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 옆에는 수아 운동화가 한 켤레 비어 있었고 아들 구두도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오히려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아이를 지키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걸 그날 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것들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왔습니다. 한꺼번에 오지 않았어요. 드라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활짝 웃으며 이제 괜찮아졌어요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변화는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원 다녀오면 조용히 들어와서 손을 씻고 방에 들어갔다가 저녁 때 식탁에 나왔습니다. 그 순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차린 건 발소리였습니다. 예전에는 학원 다녀온 날이면 현관에서부터 발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심스럽고 가라앉은 발소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목요일 수아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위축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모른 척 주방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수아가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한 번 흔들렸지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반찬을 집어 입에 넣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제 밥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화요일 저녁 수아는 젓가락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었어요. 손 모양이 아직 어색했고 반찬을 집을 때 잠깐 멈추는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반가웠습니다. 쪽지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메모지를 가방에 넣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온 쪽지에는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았어. 2글자가 아니라 3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있었어요. 느려, 창피라는 단어들과는 선이 달랐습니다. 연필 힘도 예전보다 가벼웠어요. 저는 그 쪽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느려, 창피와 함께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수아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시간이 허락하면 학원 앞에 함께 나갔어요. 말없이 수아 옆에 서서 같이 걸어왔습니다. 아이가 그 보호자 무리 옆을 혼자 지나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수아 어깨가 펴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수아가 먼저 반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 뭐예요? 하고요. 작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아이가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취나물이야, 좋아해? 하고 물었고 수아는 응, 맛있어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날 저녁 식탁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자기 속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고 저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무침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수아는 학원을 다녀왔고 아들은 퇴근을 했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는 저녁이었어요. 수아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눈끝으로 아이 손을 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젓가락을 짚는 순간을 무의식 중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날 수아는 젓가락을 한 번에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젓가락을 집어서 된장찌개 속 두부를 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챘는지 그냥 밥을 먹었어요. 우리 셋은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로 숟가락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저녁이었어요. 그 고요함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무겁지 않은 저녁, 그런 식탁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어갈 무렵 수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해도 괜찮지?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추었습니다.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기도 했고 확인이 필요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눈빛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진짜로 괜찮은 거냐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는 애가 오래 간단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붙이지 않았어요. 설명도 위로도 격려의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잠깐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그릇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아들은 그 대화를 듣고 수저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손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젓가락이 떨어졌던 그날의 손. 소매 안으로 감춰지던 그 손. 그리고 오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두부를 건져 올리던 그 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달력의 동그라미들, 서랍 속 쪽지들, 학원 앞 복도에서 듣던 말들, 아들과 나눈 그 저녁의 침묵들. 그것들이 전부 모여서 오늘의 저녁 식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킨다는 건 크고 단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 앞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동선을 바꾸고 자리를 지키고 환경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을 때까지 그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와 손은 그날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젓가락 하나를 3번 바라본 할머니의 눈빛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눈빛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 아이의 손끝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신가요? 댓글에 꼭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